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그린벨트라고 해서 저걸 뭐 완전하게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은 아니거든요. 즉시 단기적으로 저는 한꺼번에 하는 건 좀 반대고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긴 한데 환경 보호적인 부분에서 이미 사람들의 관심도 이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질수록 더 뒷전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해제해야 되나 서울에 더 이렇게 많이 짓는데 그러니까 뭐 거기로 또 당연히 이제 몰려가지고 거기 광풍이 일어나서 또 뭐 투기 세력이 가겠죠. 뭐 영원히 저거를 벨트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소고밀도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한국도 학습은 해야 된다고 봐요. 지역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를 좀 천천히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선거 때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이게 국가가 나서서 조금 더 자연을 더 생각하고 하는 것들은 국민들이 다 싫어해도 국가가 국민을 설득해서 해야 될 국가 사업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거리에서 만난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에서 국민이 잘 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도 국민이 불편해지면 풀어야 한다며 지방의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같은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어 온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대대적으로 해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규제를 풀어 국토개발과 경제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린벨트 관련 논의는 그 효용과 가치, 상징성을 두고 오랜 기간 논란이 지속된 주제입니다.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재점화된 그린벨트 해제 논의, 기대와 우려에 대해 들어보고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권순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전문위원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구독 또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린벨트, 그린, 녹색, 또 벨트, 지대라는 의미일 텐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잇따라 발표한 토지 규제 개선안 내분의 총평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뭐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뭐 좋게 평가한다,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다,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우리 권순영 교수님 어때요? 뭐 전 내용적으로나 시기적으로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린벨트 문제나 군사보호시설 문제들이 많이 계속 논의가 되었던 사안인데 특히 이제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비수도권 지역의 뭐 전력산업 유치 등을 명분으로 해제하겠다라고 했는데 지방 소멸 문제에 안 그래도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굳이 그린벨트까지 해제해서 유치될 전력산업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것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이게 그린벨트가 뭐 당장 그러니까 뭐 완전히 봉쇄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방식들이 있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30만 제곱미터까지는 풀 수가 있었고 네. 국가정책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 정의 풀 수가 있었는데 이걸 권한을 이양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총선 시점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일단 포괄적인 평가를 먼저 듣고 자세한 내용은 네. 좀 더 토론에서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지연 위원께서는요.
예. 그린벨트는 이제 70%에서 90%까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면서 보존 가치가 남은 곳만 남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해제가 아닌 보존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세계적인 흐름에서도요.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라고 쿠민 몬트리올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라고 세 개가 지금 이러한 그린벨트라든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보호 지역을 전 국토의 30%씩 지키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에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켜야 된다. 이은영 연구위원께서는요. 네, 지역 전략 산업, 그러니까 산업단지 확충이나 증설 이런 부분에 한정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게 뭐 도시의 성장을 관리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사실은 도입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우리의 경험들을 보면 도시의 성장을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 개구리 띵띠식의 그런 비지적인 개발 때문에 발생하는 낭비적인 통근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사실은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했던 다른 녹지들이 또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시각에서 고민할 것들이 많은 사항이고 뭐 과거의 어떤 성장기에 가졌던 그런 그린벨트를 다루는 그런 뭐 정책적인 방향성과 이제 인구 축소기에 접어들었으니까 조금은 다른 그런 구도에서 우리가 그동안 뭐 오르던 그르던 지켜왔던 그린벨트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예. 그런 시점에서 어쨌든 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얘기라서 많은 뭐 반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방향성 자체는 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뭐 대도시건 뭐 빠져 있지만 뭐 서울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부분이건 좀 더 효율적인 토지 공간 구조를 만들어서 인구 축소기에 도시 축소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여전히 경쟁할 수 있는 어떤 도시권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죠. 그러면서 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린벨트를 좀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에 대해서 좀 정확히 우리도 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위원께 여쭤보면 그린벨트를 언제 왜 만들었고 어떤 의미로 뭐 환경 보존의 의미였는지 무슨 의미였는지 어떤 역사를 지금 한 수십 년간 거쳐왔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린벨트는 쉽게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을 설정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왜 제한하는지가 쉽게 보이게 됩니다. 도시가 너무 커진다든가 아니면 녹지 공간이 없는 상태로 무분별하게 개발이 이루어진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처음 설정을 한 다음에 이게 쭉 계속 이어진 건 아니고요. 네. 이후에 이제 큰 규모의 개발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사업지가 넓게 필요할 때는 이걸 점점 풀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과거의 88 올림픽 때 어떤 큰 경기장을 만든다든가 뭔가 토지가 필요할 때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을 좀 더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좀 더 풀기 시작해서 지금은 수도권하고 지방광역시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에서의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은 사실상 모두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네. 실제로 수도권과 뭐 서울도 있고 인천도 있고 경기도 있고 이 위원께서 알고 계신 바로는 면적상으로는 지방이 훨씬 더 그린벨트 면적이 더 넓습니까? 정확히 모르니까요. 네,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숫자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은 수도권과 지방, 비수도권이겠죠. 어디가 면적이 더 넓습니까? 면적으로 보면 지방이 훨씬 더 많이 지방이 훨씬 더. 여러 곳에 맨 처음에 71년부터 77년까지 지정이 네네. 됐는데 수도권 지역하고 그 당시에 한 14개 권역을 나눠서 지정을 했거든요. 네. 그걸 다 합치면 그러니까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권역별 면적은 더 많았죠. 네. 건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건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훨씬 더 넓다.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에는 지방보다는 서울, 인천, 경기는 면적이 상대적으로는 좁은 편이다. 적은 편이다. 궁금한 게 이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린벨트를 환경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은 좀 개발이 난개발로 가면 안 되니까 이걸 좀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차원에서의 개발 제한을 두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71년도에 정확하게 이 그린벨트라는 제도를 끌고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71년도에 당시에 이제 경제적 그 국내의 사정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71년도는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 이야기지만 서울의 과밀화 문제가 매우 심각했던 시기였죠. 그래서 서울의 인구를 어떻게 하면은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던 거고, 그러니까 서울이 비대화되는 거, 그다음에 계속 도시가 인접해서 확대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도시의 연담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도시와 연담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하게 됐던 거죠. 서울의 인구가 당시 그러니까 70년인가 한 500만 정도 됐어요. 굉장히 예. 가파르게 늘어났죠. 그리고 이 인구의 급속한 증가라는 것들이 주변 지역에 계속 도시 지역으로 확대가 되면은 그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러니까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제어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라는 두 가지 목적이 그린벨트를 도입했던 기본적인 제도적 취지라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 스텝이 하기를 했는데 2021년 말 기준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전체의 64%를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창무 교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이런 논의가 있을 때마다 사실 화들짝 놀라는 게 이렇게 되면 환경 보존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 또는 도시 개발하는데 굳이 저렇게 그린벨트까지 훼손돼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뒤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그린벨트를 조정한다는 것이 환경에 지대한 이 피해를 준다, 또는 그곳 아니면 다른 곳에 개발해도 되는데 굳이 왜 그곳이냐, 이런 지적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 왔던 겁니까? 글쎄요, 저는 처음부터 그린벨트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도시의 성장을 관리하는데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겪는 현상이라는 것도 그린벨트를 둘러침으로써 도시의 성장이 억제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린벨트를 넘어선 그런 개구리 띵띠시기의 개발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과 환경을 오염을 하면서 출퇴근을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건 초기부터 사실은 기대할 수 있었던 문제점이었고,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서 수도권을 따지면 거의 1시간에 가까운 출근 시간과 지방 대도시를 보더라도 거의 50분에 가까운 출근 시간을 허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도시가 만들어진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그린벨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문제점들이라는 게 사실 지금 시점에서 분명히 좀 고민이 되고 선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녹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것도 이 도시의 성장이 그린벨트를 통해서 관리되지 못한다는 게 우리가 겪은 경험이에요. 네. 그렇다 그러면 그린벨트에 있는 도심에 가까운 땅을 개발하지 않고 놔두기 위해서 벌어진 사회적인 비용은 더 외곽 쪽의 양호한 녹지와 농지를 훼손시켜야 되는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보존하는, 그 녹지를 보존하는 것이 그냥 없는 것을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얻기 위한 사회적인 병이 크게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 가까운 곳에 있으면 도로도 안 지어지도 되고 여러 가지 멀리 출퇴근하면서 들어야 되는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도 줄어들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비용들을 상대적인 기회 비용으로서 지불을 하면서 우리가 그린벨트를 유지해 왔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과연 녹지를 보존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냈느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이 클 것 같습니다. 맹 의원님 네. 의견 있으시다면요? 예. 일단은 그린벨트에 관한 지정 목표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는 거지만 환경 보존이 정확한 목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도 그린벨트죠. 그린이 더 많이 앞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린벨트 해제는 사실 지속되어 왔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근거 없이 갑자기 이거는 정말 아닌 거거든요. 실제 여태까지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 중에서도 울산은 61.2% 그리고 창원은 55.9%가 해제된 그린벨트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개발에 관한 이 부동산 경기도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왜 나오느냐는 것은 선거 아니면은 나올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방에도 출장을 많이 갔는데요. 그 지자체 시의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그린벨트에 주민 없다. 다 외지인들이 땅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상속을 하면서 원래는 한 명이 땅 소유자였는데 이제 3명, 4명이 되다 보니까 네. 이 피선거권자들의 압력이 너무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해제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미 그 지역 내에 미분양 공단들이 있고 그리고 또 광역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 토지 소유자들의 이런 선거 때면 나오는 이 나쁜 습관 이것 때문인 것이고요. 그리고 네. 그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공과 과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린벨트는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그런 나라들 다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없어져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도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논문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네. 그렇기 그린벨트라는 때문에 시는 있죠. 그린벨트라는 시가 워싱턴 시 주변에 있는데 맹 의원이 먼저 맹 의원께서 네. 먼저 발언을 마무리하시고요. 네. 네네. 그래서 이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근거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그린벨트를 더 강력하게 관리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정확하게 광역 차원의 계획을 세웠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 관리가 되었겠죠. 예.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밖으로 신도시를 너무 많이 만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수도권 정리해 주시고요. 집중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지 제도 자체가 나빠서 해제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린벨트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잠깐만요. 오늘 패널 분들의 의견은 또 각자의 또 분석과 또 의견을 말씀 주시는 것이니까 근데 다만 이제 그린벨트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여부 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청취자분들께서 참고해서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패널 분의 주장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창무 교수님 말씀 주시죠. 네. 예, 그린벨트라는 거는 사실은 손에 뭐 한두 가지 꼽을 정도의 도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현상도 아니고 그리고 도시의 성장을 관리를 하고 녹지와 관련된 보존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번 그로스 바운드리라고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한계를 시간대별로 조정하는 그런 구도도 있는 거고요. 스톡홀름 같은 그런 스웨덴의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라는 벨트라는 완벽한 형태로서 녹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성장해 나가면서 뭔가 철도를 통한 그런 개발의 확산이 손가락처럼 빠져나가고 그 사이에 쐐기형으로 녹지를 보존하는 형태를 통해서 결국은 녹지라는 게 그냥 보존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도시 시민들에게 중요한 어메니티를 주고 만족감을 주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린벨트라는 그런 외곽에 둘러치는 그림보다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쐐기형의 그런 녹지 형태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도 많아요. 그게 실제로 시도하는 그런 유럽의 대표적인 그 도시가 스톡홀름이고요. 그래서 그린벨트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도시를 성장을 관리하고 녹지를 보존 해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게 꼭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일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가 겪었던 경험이라는 것은 그로 인한 완벽한 벨트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는 게 가져오는 사회적인 비용이 훨씬 더 컸다라는 거죠. 네. 그게 지금에 있어서의 어떤 선택을 만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맹 의원님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추가로 말씀하시고 예. 권순영 교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2000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린벨트를 크게 해제할 때 영국에서 광역 도시 계획에 대해서 검토해서 해제를 하되 광역적 계획적 측면에서 하자라는 부분들을 지침들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침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문제인 거지 제도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식의 방향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도시가요 정말 도시화율이 지금 91%입니다. 우리 도시민들이 어디가 그린벨트 산 아니면 도대체 산 어디서 봅니까? 여러분 집 앞에 15분 내에 산이 있습니까? 저 그거 묻고 싶습니다. 그린벨트 빼놓고서는 사실상 시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산이나 공원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권 교수님. 뭐 그린벨트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몇 나라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개발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 거의 대부분 나라들 걸 다 쓰고 있는 거죠. 비슷한 기능의 다른 이름이 있겠죠. 그렇죠. 네. 예. 우리나라에서 그린벨트라는 제도, 개발 제한구역 제도를 도입했었던 이유는 자연환경을 보조하고 도시의 연담화를 막는 것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창무 교수님께서는 그런 연담화를 방지하는 기능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런 연담화를 막지 않고 그대로 외곽 지역에 지금 그린벨트로 제한돼 있는 지역에 개발을 허용했다라면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줄였을까 이런 문제는 이게 개량할 수 있는 문제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애초에 취지가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을 했고 우리가 어차피 이제 인구가 집중되고 이러면서 새로운 신도시들은 그린벨트가 끝나는 지점들에 만들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제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또 거의 해제해 가면서 거의 대부분 70%가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게 구릉지대나 산지형 아니면 거의 남아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썼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마저도 해제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정당한 것인지 네. 저는 그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뭐 이게 옳은 거냐 어떤 거냐라는 부분은 뭐 한없는 토론될 테니까 이은영 위원께 그 부분을 여쭤봐야 될 겁니다. 그런 사안들을 이 서로 3반의 내용을 정부도 모를 일은 없을 텐데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일단 좀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발표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전략 산업이라고 한정해서 내용을 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대부분 보게 되면 그 스탠스가 그린벨트를 없애는 거 아니냐. 그린벨트 해제라고 하는 게 아무나 막 개발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내용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정확하게는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 개발을 허용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그것도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전략 산업이라는 것에 한정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새로운 단지를 새로운 산다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산업시설을 좀 더 확충한다든가 증설하는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된 것은 비수도권 내용이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 이 내용은 추후에 수도권으로도 확대가 될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얘기할 때 항상 환경보전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 기억을 좀 되짚어 보면 저희가 KTX를 만들 때였죠. 과거에. 네. 그때도 아마 제 기억에는 환경보전 이 사안이 어딘가에서 걸려서 공기가 좀 연장됐던 걸로 터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심플합니다. 환경보전을 하기 위해서 KTX를 깔지 말았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말할 사람들은 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속철도라고 하는 걸 처음 만들 때는 우리가 그걸 이용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는 논리가 더 일부에서는 더 앞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만들고 저희가 그걸 활용하면서 사회적인 효용성을 얼마큼 낼 수 있는지를 보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애초에 환경보전이 제일 첫 번째가 돼야 된다고 하면 도시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금 교수님, 아니 잠깐만요. 시대에 이게 맞는 발언이. 잠깐만요. 이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자, 이제 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고 그린벨트를 다 없앤다는 게 아니라 일부를 해제하고 개발을 위해서 조정을 한다는 것이 이제 경제 측면에서의 상황인데 이런 어떤 경제 측면에서 일부 조정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린벨트에 시설을 하자라는 그런 이제 정부의 계획이 나온 것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 기능만큼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개발 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이제 비수도권 지역 지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인영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는 명분이 이제 지역 전략 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지역 전략 산업이 뭔가라는 것들 내용을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도부터 시도별 주력 산업이라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각각 광역별로 한 3개 정도의 산업들을 이제 배분을 하고 그거에 대한 R&D라든지 이제 연구 개발비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그 산업단지나 도시 첨단 산업단지나 새로운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워딩도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한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도시 첨단 산업단지는 그렇게 큰 면적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27만 제곱미터 우리나라 조성되어 있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들은 그 정도가 되고 대부분이 이게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지 지방에서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지역의 전략 산업으로 그렇게 그린벨트를 해제해가면서 유치해야 될 산업이 뭔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 권한을 지자체장, 광역지자체장한테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번에 얘기들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장은 그러니까 지금 인구 소멸이나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면 계속 뭔가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시설들 개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다시 공동화되고 네.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권한들에 대한 판단을 넘겨서 그 면적을 확대해서 넘기고 또 수요도 입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하면서 어렵게 보존해왔던 그린벨트 그다음에 이제 또 이따 얘기하겠지만 환경 문제까지도 보존 지역까지도 침해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저는 완성돼 있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이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자체장들은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그렇다면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토지를 지자체장이 다른 목적으로 계속해서 정치적 목적이든 다른 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까 맹 의원께서도 한 가지 거론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그 그린벨트 해제된 곳도 아직 개발을 못 하고 있다. 이건 무슨 사유인가요? 글쎄요. 그린벨트 해제된 그런 뭐 지역 기존의 취락 지역이라든가 뭐 점점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결국 위치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 뭐 산업단지가 들어가서 정말 경쟁적인 구도를 지니려 그러면 기존 도심 지역에 가까워야 되고 그래야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면서 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고 관련된 뭐 생산된 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물류 비용이 줄어들고 그런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인프라스트럭처 공급에 대한 그런 비용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땅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에 개발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이번에 뭐 얘기되고 있는 그런 뭐 산업 단지에 대한 뭐 위치나 뭐 형태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구를 하겠다라는 길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게 뭐 된다 그래서 뭐 지역 규정 발전에 대한 게 성공을 할 거냐라고 물으면 그거는 여전히 퀘스천이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저 멀리 외곽에다가 산업단지를 지어서 정말 실패작을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그 그 첨단 산업에 관련된 그런 구도에서 중요한 게 R&D 인력인데 뭐 과거에 밑으로 내려가서 저쪽 뭐 아산이나 이런 데다가 그 유지했던 연구소를 차리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권으로 연구소를 대기업들이 옮겼거든요. 그러면서 고급 인력들을 끌어들이면서 경쟁력을 만들어서 새로운 어떤 혁신을 만드는 구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 대도시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존 도시에 있어서의 접근성과 그 집적에 대한 그 이익을 누릴 수 있으려 그러면 도시에 가까운 지역에 편한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산업단지에 대한 그린벨트의 추가적인 이용이라는 게 역할할 수 있을 가능성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맹 의원님요. 사실 서울 생각하고 지역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은 30분이면 다 가요. 지역 내 이동이 다 가능합니다. 만약에 1시간이 걸린다? 서울처럼? 그러면 월세 얻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그린벨트가 지금까지 해제했던 것들이 실효성이 없어서 못 쓴다? 그거는 조금일 때 하는 얘기죠. 그때도 다 첨단 산업 유치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해제 물량 받아서 한 것 중에 60%를 못 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 60%에 해당되지 않는 어떤 특정한 토지 소유자가 이거 민원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너무 없어요. 맹 의원님 하나만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개발은 해야 되고 네. 그러면 기존의 이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과는 무관하게 지금 더 그린벨트가 됐든 아니면 그린벨트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런 그린벨트 해제 외에 다른 지역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떻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미분양 산단이 이 지역에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에 이제 수도권으로 이 기업들이 몰리다 보니까 지방은 산다는 인프라 다 깔아놓죠. 그거 다 돈입니다. 그렇게 다 깔아놓는데도 그걸 안 쓰고 멀쩡한 그린벨트 산 훼손하고 거기 다시 인프라 까는 거 이거 상식적으로 이거 다 세금 낭비입니다. 이거. 그걸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정책에 제발 그 돈을 쓰시고 지방의 인력을 사람에게 쓰셔야지 이제 옛날 방식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마치 개발 제한구역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걸림돌 이거 너무 30년 전 얘기 그대로입니다. 근데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게 뭔가 산단을 개발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정책적인 선택인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어디에다 둘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결국 그린벨트도 뭐 다른 뭐 특별한 게 아니죠. 뭐 시내 영역이 아니니까 그런 일반적인 녹지나 혹은 뭐 산지와 농지와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딘가에 딴 곳을 개발해서 그 녹지를 훼손하는 대신에 그린벨트 내에 가용한 땅을 개발한다는 것은 녹지의 어떤 보존이나 활용의 측면에서는 그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그린벨트의 가용 땅은 이미 다 개발되고 해제됐어요. 70~90%가 너무 경사가 높거나 아니면 보존이 잘 됐거나 아니면은 상수원 보호라든지 아니면 절대 농지라서 남아 있는 것들입니다. 잠깐만요. 이창우 교수님 말씀 마무리하고 또 추가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손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손대면 안 되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흐름을 보게 되면 이 그린벨트 내에 있어서 환경 1, 2등급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나 연결되어 있는 이슈 같은데 네. 그 부분을 사실은 이게 뭐 택지 개발이나 뭐 산업단지도 개발할 때 보면 항상 관련돼서 그 개발 사업에 대한 뭐 사업적 평가나 이런 걸 할 때 그 처진 어떤 택지개발 지구의 경계를 보게 되면 거의 뭐 아메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 풀린 땅을 푸는데 1, 2등급지를 뭐 이렇게 잘라내면 생선 가시처럼 있으니까 나머지 한 10만 평을 푸는데 실제로 가용한 땅은 8만 평 쓰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린벨트에 있는 녹지도 그린벨트가 아닌 녹지와 같은 거죠. 그런 면에서 최근에 뭐 나온 그런 그 보도자료 이 내용을 인용을 하면 20년 전에 뭐 60%대의 1, 2등급지가 20년이 지난 이후에는 80% 됐거든요. 그게 식생의 복원력이죠, 복원력. 그게 정해진 게 아니라 1, 2등급지라는 게 복원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도시의 용도로서 활용하는 땅에 있어서의 어떤 가치라는 것과 그 땅에 대한 가치를 보존을 해야 된다는 땅을 남는 걸 가지고 그 도시에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절충하는 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1, 2등급지에 대한 부분을 어딘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20년을 기다리면 1, 2등급지가 될 수 있으면 그건 대체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더 효율적인 토지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한 방향성이라고 이 교수님께서 말씀을 꺼내셔서 이은형 연구위원께 이거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부가 국가와 지역의 전략 산업을 위해서 환경평가 1, 2등급 해제도 허용한다. 근데 또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동일한 면적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단서가 있는데 자 이런 또 우려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환경 부분이 더 강조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까지 해제를 이야기하는 그 이유 또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사실 그 부분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벨트 해제라고 해서 아무데나 다 개발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한 다음에 뭔가 시설을 만들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시설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린벨트 아닌 곳에도 일단 했지만 하다 보니 그린벨트가 좀 걸린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해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지역이 또는 그 부분이 1등급, 2등급지가 되게 되면 역시 이것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는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 1, 2등급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1등급, 2등급 이 그린벨트 지역이 선정이 되는 겁니까? 네. 환경요건 조사, 그러니까 이제 개발 사업을 하기 앞서서 환경요건 조사를 할 때 이미 과거에 만들어온 분류표들이 있습니다. 그 분류표에서 말하는 1등급, 2등급이고요. 당연히 그런 건 그 시점에 안 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 변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검토하는 조건들이 한 번 만들어진 이후에
영원히 변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되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네. 시대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의 여지도 있을 수 있고 조정하기에 앞서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충분히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을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권 교수님께 넘어갈 텐데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확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르면 청취자분들이 더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등급까지 지금 환경평가 등급이 있습니다. 1, 2등급이라는 말은 1등급이라는 말은 굉장히 환경적으로 그냥 보존의 가치가 중요한 그런 의미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보시기에는 숫자가 5, 4, 3, 2, 1 올라갈수록 네. 매우 더 자연이구나, 보존을 해야 되는구나, 아하. 이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그린벨트의 약 80%가 1, 2등급지거든요. 권 교수님. 그 환경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등급을 받는 거는 이제 자연환경에 대한 평가하고 수질 환경, 그다음에 이제 다양성, 자연성, 그 회기성, 잠재성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평가를 매겨요. 그래서 1등급이 나온다는 건 원칙적으로 개발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보존 가치가 높기 때문에 건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지표를 매겨서 설정한 것을 1등급이라고 하고 2등급은 원칙적으로 그 지역을 개발 지역에서 제외하고 개발하라는 등급을 매겨놓은 게 2등급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 합의였던 거예요.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 정도에 가 있으면은 이 정도는 개발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배제하자라고 해놨는데 그거를 무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등급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남아있는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개발 제한구역을 설정한 지가 벌써 한 40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연환경이 잘 보존이 돼 있고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1등급, 2등급으로 구분이 되고 그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개발 제한구역에서 그것까지도 이전에는 그걸 건드리지 않았어요. 원칙적으로 그 부분은 다 빼고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런 하위적 합의를 지켰는데 이번에 그거 빼자라고 얘기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개발 제한구역을 이제 지금 뭐 개발 제한구역을 절대로 못 푸느냐 이미 풀어왔고 또 역대 정부마다 정책적 필요에서 풀어왔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건들지 않았다는 거는 자연환경 보존 1등급, 2등급 지역은 적어도 빼고 하자. 그것을 빼고 하자라는 것에서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네. 그걸 깨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수님 이런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 계획에 포함시킨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기준이라는 게 시대가 지나면서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게 1, 2등급지에 대한 어떤 과거의 그런 구획이라는 게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도시적인 관점에서 또 바라보게 되면 뭐 토지라는 게 뭐 보존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네. 이용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접합점에서 우리가 뭐 택지 개발을 하던 산업단지를 개발하던 이런 구도 속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혹은 뭐 다른 땅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쓸 땅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뭐 쓸 수 있는 땅이 뭐 예를 들어서 1, 2등급지에 보면 이렇게 쑥 들어와 있고 막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굉장히 왜곡된 그런 형태, 곡선 형태로 이제 들어와 있으면 네. 그 땅을 1, 2등급지가 아닌 땅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면 생선 가시 발라는 나머지 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땅은 뭐 10만 평이나 10만 평을 지정했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만 평은 못 써요. 그러면 나머지 2만 평에 대한 땅은 또 다른 또 녹지나 그린벨트를 또 해제를 해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을 쓸 수 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쓰게 만들면 제 생각에는 다른 녹지에 대한 보존도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짧게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단서 조항에 동일한 면적을 제한구역으로 따로 쓰는 만큼 다른 지역을 같은 넓이만큼 지정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다 이용되지 않고 남아 있다 그러면 뭐 그런 땅에 대한 부분들을 1, 2등급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반대 방향의 그런 환원에 대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대체되는 그런 구도로 연결을 시키게 된다 그러면. 네. 그래서 땅을 이용할 때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과 보전과 관련된 그런 효과들을 좀 더 누릴 수 있는 선택들이 연결돼서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방향성에 대한 가능성을 여는 거죠. 맹현님. 네. 일단은 그 사회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성장 시대로 돌입하고 있어요. 이제는 넓은 면적의 산업단지가 필요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분양되고 기존에 기개발된 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국민들의 세금을 절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연보호는요. 여러분들은 다 공원 주변에 살고 싶으면서 왜 그린벨트는 해제하라고 하십니까?
최근에 과천의 시민들이요 그린벨트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행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천은 살기 좋은 곳이 됐고 아파트가 아주 비싸요. 왜 여태까지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는 숲이 있고 그린벨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 땅이 아니면은 다 풀었으면 좋겠다. 내가 사는 곳이 아니면 풀었으면 좋겠다. 네.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참고를 위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그린벨트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린벨트를 다 없앤다, 다 지킨다는 접근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청취자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0013님,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이슈인데 우리나라는 왜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하나요? 토지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땅콩 소녀님, 수도권 과밀화가 문제라면 지방을 발전시켜 인구를 분산시키는 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서울 주변에 너무 많은 인프라와 자원이 몰려 있습니다. 지방 그린벨트를 풀어 지역 균형 발전이 된다면 풀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해주셨고요. 1319님, 인구는 갈수록 감소하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해 도시를 확대하기보다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도심 내부 토지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도시 유지 비용이 줄어들고 교통과 환경, 먹거리 생산 등 여러 면에 긍정적입니다. 4238님, 그린벨트로 보호해 놓은 곳을 개발해버리는 건 후대 세대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후대가 누려야 할 기회의 땅을 우리가 빼앗는 거죠. 지구 환경을 위해서라도 자연 그대로 놔둬야 할 곳은 남겨주세요. 유튜브에서 하늘님,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발전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린벨트로 토지 개발을 묶어놨기 때문입니다.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은 보존하되 개발해야 할 곳은 개발해야지 국토가 균형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지방도 발전할 기회를 줘야죠. 0229님,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계획할 때 만약 녹지가 없었다면 센트럴파크보다 더 큰 면적의 정신병원이 필요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장 속도보다는 도심 속의 삶과 이를 누리기 위한 기회 비용까지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무르익는 그린벨트 해제 논의, 기대와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는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전문위원,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그린벨트의 이 해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우려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고요. 2부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논의,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서 좀 더 다뤄야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2부 주제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맹 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 차례 이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 이제 발표가 주로 이제 비수도권 중심입니다. 근데 우리 맹 위원께서는 아니 인구 줄어들고 땅도 많고 뭐 산업도 뭔가 유치할 것도 없는데 왜 비수도권에 이렇게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비판을 하는 또 대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뭐 단기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요. 산업 단지에 대한 그런 개발을 통해서 원하는 만큼의 그런 산업을 유치한 그런 뭐 케이스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지역 균형 발전의 어떤 방향성이라서 그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좀 더 성공적인 방향성으로 갈 수 있는 선택이 뭐냐에 대한 이제 고민인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그 창원에 대해 관련돼서 창원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면 해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경남 창원입니다. 네. 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시 개발을 하다 보면 중앙에 막 그린이 남아 있고 또 필요한 땅들 개발을 못 하니까 저쪽 그린벨트 너머 쪽에 있는 그런 지역들의 거주지가 생기고 뭐 산업단지가 생기고 이러면서 산 밑으로 터널 뚫어서 왔다 갔다 하는 통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비효율적인 선택,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가져오는 가장 큰 사회적인 비용은 낭비적 통근을 발생시킨다라는 거예요. 안 그랬다라면 내 옆에 개발되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서울로 따진다 그러면 김포 신도시가 개발되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과천이 먼저 개발이 됐다 그러면 예. 김포 신도시로 뭐 2시간씩 출퇴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땅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사람들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산업단지가 이어진다 그러면 낭비적인 통근이라는 게 결국 사회적인 비용이지만 또 산업자인데 입주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구와 관련된 경쟁력과 관련된 이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성공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뭐 그게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성공으로 가기 위한 기회를 열 수 있는 창구는 될 수 있는 거죠. 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따가 또 저희 종합적으로 또 토론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해주시고 이번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가겠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무려 117배에 달하는 면적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고 하는데 먼저 이은영 연구위원께 군사보호시설이 뭐길래 또 이렇게 넓은 땅은 어디에 있었던 건지 우리는 잘 못 들어봤는데 또 해제가 되는 이유는 뭔지 더 이상 군사 보호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서 그런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요. 네. 군사보호구역은 일반인들 생각하시기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군시설이 있다고 하면 네. 만약에 군시설 옆에 높은 건물이 있다. 이렇게 되면 그 건물에서 이 기지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감시할 수가 있죠. 어허. 그리고 만약에 비행장 근처에 높은 건물이 있다고 하면 충돌 우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군시설 주위에는 어떠한 건축 행위 같은 개발을 제한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한이 걸린 지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제가 된 것은 주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군 비행장 주변에 높이 제한이 걸리는 부분들을 조금 줄였습니다. 네. 종전보다 좀 범위를 좁힌 겁니다. 그리고 접경 지역이라고 하죠. 이제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휴전선과 가까운 곳들. 이제 이런 곳들은 아무래도 북한과 좀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제한이 걸려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개발 제한과 함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걸린 곳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일부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지역은 아니고 후방 지역인데 이 근처에 군시설 보호구역인 것들이 있어서 주위에 뭐가 생기다 보니 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뭐가 생겨야 되는데 이런 곳들이 걸려서 안 되는 곳들. 이런 민원이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해당되는 이 지역에는 군 부대는 없는 겁니까? 내부에? 군 부대나 군 시설은 없는 겁니까? 군부대 있습니다. 군부대가 있는 곳도 있고 이전한 네.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개발해야 된다면 군 부대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군 시설이 있을 때 네.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 장에게 신청을 하면 이 지자체가 이 군 시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나 없나, 높이 올려도 되나 안 되나. 그런데 이번에 해제가 되면 이제 군과의 협의가 필요 없이 그냥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군사적 측면에서 보안도가 떨어지거나 좀 낮아진 곳들 중점으로 해서 해제가 된 겁니다. 네.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거는 이제 비행장이죠. 비행장. 네. 뭐 이번에 그 윤 대통령이 가서 했던 것도 서산 비행장 관련된 이슈였고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관련된 그런 이슈라서 그러니까 보호구역이라는 게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그런
실질적인 권역을 따지는 비행 고도의 구간이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롯데 그 빌딩 지을 때 그걸 틀기 위해서 활주로를 약간 틀었잖아요. 예. 그걸 허가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이제 그거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그 풀기가 힘든 구도인 거고 그리고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서울공항 같은 경우에는 뭐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를 다 포함하고 성남시의 굉장히 넓은 권역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다른 규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호구역을 설정을 한 거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걸 해제한다라는 게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해제한다 그래서 비행 고도 구역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주변에 있어서 기존의 그 도시 지역이라 그러면 그걸 걷어내도 그린벨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도 지역제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걷어냈다 그래서 뭐 개발이 갑자기 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서산 비행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면에서 좀 더 그걸 걷어낸다는 게 다른 어떤 개발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열기는 하겠죠. 개발 정도의 차이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군사 시설 보호구역과 또 그린벨트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린벨트는 개발하면 이제 새로운 땅이 시설화돼서 이제 생기는 개념이라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그렇지는 않은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말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이창부 교수님이 잘 지적하듯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인허가를 받을 때 내가 토지 소유자로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하면 그 행정기관이 중앙부처에 이른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부대장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협의가 나와야지 이제 인허가를 내주게 돼 있는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관할 부대에서 이거 안 돼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허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4년도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관할 부대장들은 허가에 대한 협의를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면은 그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었어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됐던 거죠. 재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때 법률이 좀 바뀌어서 협의와 관련 절차도 규정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2010 이전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들이 우리나라 면적의 8% 정도가 됐어요. 오히려 네. 이제 그린벨트보다 많이 지정이 됐다가 차츰 해제돼 왔었죠. 2019년도에도 한번 해제가 됐었고 2021년도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한번 해제가 크게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결국 성남 비행장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근데 성남 비행장과 관련해서 그 주변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이 전체 해제되는 면적이 성남 비행장 주변이 80%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남 비행장 주변에 가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개발이 억제돼 있거나 개발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군사보호시설 구역에 해제가 되면 토지 소유자들은 군 부대하고 협의 없이 지자체장이 허가를 받아서 건축 행위나 개발 행위가 가능한 땅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네. 거예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러니까 그린벨트와 다른 점은 개인 땅 주인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린벨트에도 개인 땅 주인이 다 개인 땅 주인이 있습니다. 있고요. 네. 다 땅 주인이 있고 국가가 소유한 곳도 있지만 개인이 다 소유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풀리게 되면은 성남 비행장 주변에 과거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에 개발 행위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 주택이 들어오든지 상가가 들어오든지 하게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그러니까 성남 비행장 주변에 집을 짓고 살게 되면은 이게 비행기 소음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특히 이게 군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소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런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비행장 이전의 문제가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하. 그럼 이제 성남 비행장을 굉장히 중요한 군사 시설이고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의 택지가 부족하다고 얘기 나올 때마다 이 비행장 이전이 검토가 됐었어요. 그때마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 결론이 났던 사안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이 성남 시행장 주변 지역을 개발 제한 군사보호시설구역에서 풀었어요. 그거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러면. 네. 그리고 우리 수원 비행장이나 다른 비행장 주변에서 도심에 근접한 비행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다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 지역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소음 문제들이나 이런 문제들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럼 성남 비행장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하고 어떻게 장기적으로 대처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에 포함시켰는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 교수님, 그 지금 권순정
교수의 발언을 듣고 보면은 지금 이런 문제 제기를 누구도 할 수 있을 텐데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을 이번에 정부에서 해제하는 목적이 뭘까요? 또 그리고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이 서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뭐 진전된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주로 이제 군사 비행장 주변에 이제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라서 뭐 말 그대로 목적 자체는 군사시설 보호죠. 그게 이제 과거와 비교해서 뭐 군사적인 목적으로 뭐 관리가 좀 더 용이해졌다 그러면 뭐 저는 푸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합리적일 거냐 아니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니까요. 뭐 기술적인 변화도 있고 과거에 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그런 어떤 구도와 비교한다 그러면 요즘은 뭐 다 계기 비행이고 뭐 훨씬 더 자유로운 이착륙이 가능한 상황도 되고 이래서 뭐 여러 가지들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제가 뭐 군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네. 이제 소음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네. 소음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저도 뭐 근처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실 군사공항이라는 게 그렇게 이착륙이 많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소음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고려를 해서 지금에 관련된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뭐 김포공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관련된 뭐 보호 지역을 푼다 그래서 사실은 성남 비행장 주변에는 이미 그 도시적인 토지 이용에 관련된 용도 지역제나 그린벨트 뭐 이런 것들이 강한 규제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 교수님께 여쭤볼 텐데 그 전에 맹 의원님 여기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환경적인 차원에서 설명할 내용이 있을까요? 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소음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심 근처에 있는 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공항이 있는 곳은 그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공항을 이전하라는 요구가 상당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다시 요즘 수원은 그래서 화성과 갈등을 하고 있어요. 이전하고 우리는 여기 도시 개발하겠다. 화성은 여기를 보호지역으로 묶어서 우리는 여기를 관광단지화 하겠다. 이렇게 싸우고 있고 그리고 거기 주변 사람들은 수원 사람들은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제발 이전해달라. 이런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아니라 거주 환경의 차원에서의 환경이군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 군사보호구역도 그렇고요. 보호구역은 사실 중첩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군사시설도 보호하고 그런 형태로 중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수도권 아니라 비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수도권은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그거 이상의 효과를 보려는 전략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누가 봐도 성남 서울공항은 옛날부터 노른자의 땅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현영 위원께 여쭤보면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검토하지 않았을까요? 이명박 정부에서도 아까 이창모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서울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의 고도 문제도 지적이 됐던 바가 있었는데 이렇게 군사 보호시설구역, 군사 이 지역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취지가 뭘까요? 어떤 목적을 노리고 이걸 해제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우선 제가 보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들 이제 좀 시대가 바뀌었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곳들을 중심으로 좀 가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말씀하신 성남 쪽 근처만 보더라도 사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는 게 그때부터 개발을 자유롭게 해주겠다 이런 뜻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용도 지역이라는 것도 있고 어떤 제약 조건들이 걸려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제약 조건들이 모두 없어진 게 아니라 단순하게 군사시설 보호구역만 해제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개발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걸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공사비 문제가 좀 걸려 있죠. 뭐 물가 같이 겹쳐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당분간 그렇게 쉽게 개발이 이루어지긴 어렵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내용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당장 개발이 안 될 거기 때문에 큰 파장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권 교수님 지금 부동산 관련 학과에 계시는 거죠? 네. 이게 만약 군사 보호시설 구역 해제가 되면은 당장 여기 땅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린벨트하고의 조금 오늘 우리가
다뤘던 차이는 군사 보호시설 구역은 대체로 또 수도권이거든요. 수도권 과밀화 문제. 이쪽에 집이 더 지어지고 용적률이 높아지고 이러면 수도권 과밀화 부분이 지적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그 성남 비행장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 주변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를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건축 행위나 이런 것들은 행정기관에서 말 그대로 기속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재량을 써서 이거 안 된다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잖아요. 용도 지역에 맞춰서 건축 행위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면 허가 내줘야 되는 사안이에요. 네. 그리고 그게 뭐 단독 주택을 짓게든지 뭐 층수를 낮춰서 상가를 짓게든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죠. 그게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개별 필지별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게 누적적으로 되면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 몰려 살게 되고 결국 수원 비행장과 붙어 있는 문제 똑같은 문제가 여기서도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행장 이전의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는데 성남 비행장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가치로 보면 이거 안 된다라는 게 그동안의 결론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그런 문제까지 고민을 하고 이런 문제들에 접근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뭐 이 토지 소유자들은 자기의 당장 걸려져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좋긴 하겠지만 도대체 이게 국가 정책으로 볼 때 이 중요한 군사 시설인 성남 비행장을 계속 유지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제 문제인 거죠.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몇 가지 이제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군사 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금 방금 전에 권순영 교수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성남 비행장과 만약에 관련된다면 하나의 예를 드는 건데 그럼 이제 아까 맹진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린벨트하고도 중첩이 되어 있으면 그린벨트도 해제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또 결론적으로는 진행이 된다면은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이고 이런 상당히 여러 가지 이 지적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것들도 감안은 했을 텐데요. 계획을 발표할 때는요. 글쎄요, 뭐 지금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공약들이 다 종합적인 구도가 완벽하게 짜진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하나하나 다시 현실적인 선택을 할 때는 뭐 추가적인 고민들이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 보호 구역, 시설 보호 구역에 대한 해제도 마찬가지 성격인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얘기가 나온 서산 비행장 관련된 이슈였고 예. 그게 이제 성남 비행장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그린벨트의 해제와 연결된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성남 쪽에도 있고 서울 쪽에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활용에 있어서 뭐 우리가 겪었던 경험이라는 거는 그 뭐 세곡이나 이런데 그 보금자리 주택으로 주택 공급을 함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뭐 주택 시장의 안정을 만들었던 이명박 시기의 경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관련돼서 뭐 지역 균형 발전과에 대한 이슈로 얘기를 하면 아까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그린벨트 지역이 개발되지 않으면 서울이 개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 대도시권이 어딘가 딴 곳에 개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 대도시권 내에서의 어떤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문제 여기 아니면 저기의 문제인 거지 그가 서울 대도시권과 지방의 문제하고의 뺏어먹기 게임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은 뭐 산업단지를 수도권으로 유치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직접적인 그런 나누먹기 게임에서의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 있어서의 그린벨트와 관련된 사익 공간을 이용하는 그런 선택이라는 게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너무 과도한 그런 오해는 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짧게 좀 해주셔야 돼요. 예. 네. 여기 그 수도권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제할 경우에는 전체 339제곱킬로미터 중에서 3분의 1이 다 수도권입니다. 네. 이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똑같은 똑같은 영향을 내는 굉장히 큰 파급 효과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그린벨트가 가지고 있는 도시 연담화 문제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세요. 이게 동그랗게 전체를
전체를 다 연담화하는 것과 그리고 신도시로 일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전적으로 부분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완전 선택과 집중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거를 그린벨트 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시민들이 모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지금 OECD 국가에는 다 30분 남짓으로 출퇴근하고 사는데 수도권은 1시간 가까이 출근을 하고 대도시는 50분 가까이 출근을 해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걸 띠를 들어서 그린벨트를 놔뒀기 때문에 과천이나 뭐 위례 신도시를 개발할 걸 저기 화성동탄을 개발을 하니까 그만큼의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이 계산을 하면 1년에 4조 원이 나옵니다. 화성은 자족성이 높은 도시입니다. 네, 잠깐만요.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때라서 뭐 또 다 못하신 말씀이 있지만 좀 짧게 그린벨트 또는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어떻게든 조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한 30초 내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진 교수님부터요. 정부는 이제 그린벨트는 국가 균형 발전,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지 지금 우리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고 팽창적이고 확장적인 도시개발 전략을 사용할 시기는 이미 지났고 다르게 접근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고 그거는 지방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왜 지방 소멸의 문제를 가지고 보존하고 있는 그린벨트까지 환경 1등급, 2등급까지 포함시켜서 개발하는 게 어떤 이익을 갖는지 저는 그런 점들을 정책적으로 되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영 연구위원께서는요. 네, 지역 전략 산업, 기존 산업시설의 확충, 증설 이게 포커스입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개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산업 용지가 기존 용지와 다르게 인접한 곳이 필요하다면은 여기도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하자는 게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일부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간과하시는데 테슬라도 제조업이고 우주 항공산업도 제조업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소프트웨어만 우리가 하고 지식산업을 얘기하면서 우리만 하고 다른 데 외주 주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맹지연 위원께서는요. 예. 이제는 우리가 자연과 공존해야 될 때입니다. 도시민들은 산소 안 먹습니까? 도시민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연의 권리를 공존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시민들에게 줘야 하고요. 그리고 균형 발전 얘기하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편법으로 이 수도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사실은 그린벨트와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이걸 해제하는 거는 완전 편법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네. 이창모 교수님. 예, 제가 뭐 그린벨트를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야 된다는 걸 거의 한 40년, 50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뭐 인구 축소기도 접어드는 시점에서 저는 지금이 그 미래 세대인 것 같아요. 그린벨트와 관련된 가요한 땅을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라는 것은 인구 축소기에 우리가 견뎌야 되는 저성장과 관련된 구도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서울 대도시권과 지방 대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그린벨트 활용과 관련된 선택들이 이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토론해주신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다문화 가족에게는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 좋고 삶의 일부죠.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사랑 고백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생소했고 신기했고 재밌었고요. 그게 그리고 라디오의 되게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제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게 했던 라디오 앞으로 늘 함께 할 겁니다.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